요즘 대한민국에는 7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친일파 논쟁을 일으키는 배경은 수차례 지적했듯이 가장 큰 목적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겠다는 겁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명제 하에서 한국의 보수 우파 전체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또 이 사람들을 괴멸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을 했다. 나는 그렇게 쭉 봐왔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좌파 정권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자사고 외고를 전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자사고 외고에 다 보냈죠. 그렇게 보내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출세시키려고 하고 있죠. 청와대와 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상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투기자로 다주택자로 몰아세운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36%는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좌파들의 이중성이죠.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부산의 대표적인 친일파인 김지태 씨를 변론을 해서 87년도 당시 변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김지태 씨 유족의 상속세 취소 소송을 수임해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수장한테 환수 문제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결국 친일파로 알려진 김기태 씨의 상속 재산을 찾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 정권은 친일파 청산 반일 노선을 거의 국시로 세우고 있지만은 몇 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무지렁이 같은 아버지를 둔 덕분에 친일파라는 오명을 쓸 수가 없고 나를 그래 매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 징용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 살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도 저를 친일파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친일 청산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어땠나? 내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시청 공무원으로 어느 시라고 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징용과 공출에 앞장섰던 사람, 전형적인 친일파죠. 전형적인 친일파죠. 두 번째, 각종 친일 행각으로 중추원 참의 자기를 받은 사람, 그 사람 자손은 친일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조합과 식량공출회사에서 식량 수탈에 앞장섰던 그런 금융조합 서기 아버지 둔 사람, 이것도 모의원이 한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나 법여권에서. 그 다음에 학교 훈도로 친일 정신교육 및 황국 신민화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 이 훈도라는 게 일제시대에는 말하자면 친일 정신교육 하던 그 사람을 훈도라고 했습니다. 그 훈도가 참으로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데 그 친일 인사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뒀던 사람이 좌파 정권에 있습니다. 헌병오장으로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항일투쟁 독립인사 색출에 앞장섰던 사람. 이것도 지금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알려진 사실이죠.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친일파 색출 떠들다가 자기 자신 부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통이 나서 한번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보국대 출신으로 정신대 모집에 앞장서서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거는 참으로 나쁜 짓입니다. 보국대라는 게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위안부로 끌고 가고 가문일설로 속에서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을 보국대라고 했습니다. 그 보국대를 아버지로 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친일파 숙정하자고, 친일파 타도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요즘 국민들이 워낙 똑똑해서 SNS 찾아보면 이게 다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를 배척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 문배 정권이란 말. 문재인 아베 정권 둘 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국의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업을 깨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이익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주장하는 이 좌파 정권의 실세들은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일 양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서로 정화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죠. 문 정권은 반일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일점 불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과반수 획득하는 데 그쳤죠. 말하자면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물론 혐한 운동을 조장하면서 참여연 선거에는 승리하긴 했지만은 개헌선 확보는 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것을 내 쳐다보면서 문배 정권이라는 말이 요즘 시중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베 정권 하는 짓이 똑같다 그 뜻입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12척 운운했지만은 국민 여론 댓글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그 당시 가장 무능했던 선조다 이런 댓글이 있고, 김현종 안보실 차장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고 있지만은 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 나는 참 의아스럽다. 참 이 사람은 협상 전문가인데 이 정권의 안보실 차장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자리죠.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협상가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100년이 넘은 죽창가를 부르면서 연일 항일에 열을 올리고 있죠. 최재성 일본경제보복특위위원장은 100년도 훨씬 지난 항일 어병운동 운운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건모기 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또 언급하면서 반일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아베 편드는 사람은 동경 가서 살아라 이 말을 하면서 나 참 북한 편드는 사람은 지금 흥남 가서 살든지 평양 가서 살든지 함흥 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싸우면 우리가 한다. 국민들을 왜 이런 질곡으로 몰고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차원에서 또 언론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조선중앙은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국적 언론이라는 식으로 주요 언론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언론이 그 논조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겠죠. 또 원일이 SBS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일 선동과 불매운동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이 말했다고 자기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했죠. 최근에 또 여론조작과 국민동원을 통해서 드루킹 수법으로 지금 SNS 여론을 조작해서 반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수주의, 참 이거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그런 짓입니다. 그걸 하면서 여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 결국은 아베 정권은 참여연 선거였고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입니다. 나라의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간에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미 아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죠.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냉정하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양국 지도자들이 지금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 나라의 국익은 팽개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결국 이 출발이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시작이 됐지만 나는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다. 최근에 한일 군사협정 그것도 지소미아라고 부르죠. 그거 파괴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동맹을 빼고 전작권 검정훈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 등을 보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줄곧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을 70년간 평화와 변정을 이루게 해줬던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제가 예측한 것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흥분해서 괴벨스 정권의 반일운동에 같이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해야 되고 양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리는 그런 정치 선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44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반일을 선동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친일이며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 2011년도 10월 23일에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납니다. 2011년도 10월 23일에 조국 서울법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트윗질만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대학 교수는 강의 준비에 충실해라. 하루 종일 트윗질하면서 어떻게 학생들 가르칠 준비를 하느냐 하면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질타를 하고 난 뒤에 조국 교수가 아마 트위치질을 당분간 자제하고 중단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운동에 앞장을 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을 망각하고 연일 트윗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트윗이 아니고 페이스북이 됐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의견 피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청와대나 조국 민정수석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숨겨진 칼입니다. 그래서 역대 민정수석들은 이렇게 나부되지 않습니다. 나대지 않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할 때나 운영위원회 회의 때 민정수석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 관례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숨은 칼이 공식석상에 나와서 앞으로 사정 방향이나 나라 전체의 검찰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치권의 관례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행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이란 사람은 정치를 조정하는 자리이고 정치에 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숨어 있죠. 그리고 막후에 실세로서 행세를 하죠. 나는 요즘 조국 수석의 행태를 보면서 50 시절에 최장수 민정수석을 했던 이학봉 보안사 수사 책임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학봉 민정수석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50의 숨은 칼이었죠. 그리고 50 출범의 배경에도 사실상 이학봉 수석의 힘이 컸죠. 5년 동안, 5년이 아마 넘었죠.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숨은 칼로서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88년도 제가 조사했던 노량진 수상시장 강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학봉 민정수석도 그 당시 구속되었죠. 조국 수석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민정수석이 저렇게 나대냐. 나부된다는 말은 그 참 안 좋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나부된다는 말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린다. 그것을 나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는 애초에 적합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또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말이 나돌면서 참 그것도 나는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검찰도 알아야 되고 법원도 알아야 되고 법조 실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 패스도 못하고 검찰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법무실무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는 법무부도 쇼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정권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없이 나대면 칼 맞습니다. 지금 또 청와대에서 나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이제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부되는 순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입에서 입소문으로 정권의 수준을 평가하고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 경제 이렇게 살리자. 그 두 번째로 지난번에 좌파 경제 정책을 바꾸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노동개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이 정권은 촛불 정부가 아니라 민노총 정부라는 겁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례를 보면 김영삼 정권 당시에 권영길 위원장이 한 4개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일이 있고 김대중 정권 당시에 담병호 위원장이 1년 6개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석행 위원장은 3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고 박근혜 정권의 한상균 위원장은 만기 6개월 앞두고 가석방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 불법을 자행하던 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되어서 지금 오히려 구속 석방의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정권의 최상층부, 먹이사슬의 최상층부는 민주노총이 있다. 강성노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한번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위시한 강성노조의 폐악질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경찰관들을 두들겨 패는 일,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기 조직원을 더 고용하라고 꽹과리 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일, 노동 사안이 아닌 매일 하는 일이 정치 파업이고 연례 파업 일정을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강성노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 민주노총은 충성도 높은 강성노조 조직원들을 100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군은 60만 명,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은 40만 명,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2만 명 수준인데 민주노총은 정당보다 많고 또 국군 숫자보다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과 연대감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지난해 발생한 노사합병변은 총 134건이고 지난 2006년 138건 이후에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 5,600명이 파업을 하고 근로손실은 일본의 9,000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의 평균 임금은 중산층 이상이고 일부는 억대 연봉자들입니다. 먹이사슬중 최상층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 노조를 운영을 하면서 매년 또는 매달 자기들만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층 기종노조 중심의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무노조 노동자는 지금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는 특정 노조의 세습까지 하면서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바람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실업이 거리를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개혁의 제1과제는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사회당 출신 슈레더는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상회하고 성장률은 급락을 했을 때 가장 친노조 성향의 사회당 당수였던 슈레더는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의 탈규제로 고용 정진 등 말하자면 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독일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은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으로 출발을 했죠.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강성노조에 어떻게 대처를 했나? 1970년대 영국은 노조 천국이었습니다. 노조는 정책에 따라서 전부 노동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영국병에 걸려서 영국이 몰락일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권한 보수당의 대체 총리는 1979년도 초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집권한 직후에 불법 파업과 노동조합의 불법 행동은 용납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강성노조였던 석탄노조를 응징하기 위해서 1년간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석탄 수입 통로를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파업을 했을 때 석탄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석탄 노조부터 잡는 그런 대개혁을 시작을 해서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만큼이나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의 영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진주 어려운 강성기종노조를 한번 타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참고를 했던 것이 하르츠 개혁과 그리고 대처의 석탄 노조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그래서 강성기종노조와 제가 거의 3년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싸워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직권남용 운운하고 있으나 저는 그 턱도 없는 소리에 대꾸를 할 필요도 없고 대응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은 뭐냐? 지금 한국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 한국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기업이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려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강성노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기업할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그것이 경제 원리에 맞죠. 그래서 이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을 보면 파업 기간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자.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하자. 이것 때문에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전과자를 양산을 하게 됩니까?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등 부당노동 행위 신설을 거꾸로 하자. 말하자면 특정 노조에 가입 강제하는 짓은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취지죠. 위법 단체 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하자. 단체 협약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 처벌을 하는 게 맞겠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자. 지금 2년에서 3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보면 임금 협상을 매년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노동개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때에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노동개혁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노동개혁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개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기업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